안녕하십니까. 정규제TV 시청자 여러분,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원근입니다. 오늘은 극강 시즌2 제가 맡은 부분 시장경제의 5해와 2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빈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빈곤의 문제가 항상 인류 역사 이래로 심각했죠. 그래서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빈곤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은 이제 성장을 통해서 빈곤 문제를 해소하느냐, 아니면은 있는 거를 나누는 방법이 있죠.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빈곤을 해소할 것인가. 두 가지 양자 간에 이제 논쟁이 있어 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빈곤이라 그러면은 항상 뭐 성경책에도 나와 있고 우리 고대사를 봐도 나와 있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쓰여왔죠. 그래서 뭐 구휴를 한다든가 무슨 뭐 진대법 같은 게 고구려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고아나 뭐 과부 이렇게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빈곤 문제를 많은 이웃들이 도와야 한다, 이러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빈곤층, 특히 이제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분들이라든가 무위탁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건 상당히 뭐 우리가 그 칭송을 해야 하고, 또 많이 서로 간에 하도록, 그런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 내지는 아니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분들을 도와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빈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빈곤이라는 게 뭔가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반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빈곤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하루에 $1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층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런 기준은 뭐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2 미만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1.25 미만의 소득 내지는 소비를 하는 그런 계층을 절대 빈곤층 내지는 빈곤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기점으로 생각하는 시기가 한 1980년 정도 됩니다. 왜 1980년 내지는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소위 말해서요, 자본주의 사회건 이제 선진국이건 경제정책 자체가 2차 대전 이후로는 케인즈식의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이제 빈곤을 해소하자 하는 측면의 정책이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는 상당히 강했다고 보여지고요. 레이건 대처가 등장했던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그것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빈곤 문제가 해소되고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정해진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점으로 봅니다. 그럼 이때 빈곤 문제, 빈곤 현황은 어떤가? 글로벌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게 이제 $1.25, 하루에 $1.25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면은요, 1981년입니다. 전 세계 52.2%입니다. 2008년에는, 그런데 2008년은, 이게 1981년이고요. 2008년에는 22.4%로 줄어듭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을 보면은요, 동아시아 지역인데 1981년에는 77%가 넘었습니다만은 2008년에는 14.3%로 줄어듭니다. 서구 선진국들이야 원래 빈곤율이 상당히 낮죠.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0.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심각한 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1981년에 51.5%고요. 절대 빈곤층이. 그 다음에 2008년에는 47.5%입니다.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절반가량의 인구가, 이 지역에서는 절반가량의 인구가 빈곤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통계를 보면은요,
글로벌 차원에서의 빈곤이라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1980년대 이후에 급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 성장을 촉진시키는 경제정책,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빈곤의 문제가 전 세계적, 글로벌 차원에서의 빈곤의 문제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러니까 현재는 세계 인구의 6분의 5 정도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말, 그러니까 21세기 초입에 들어설 때 보면은요, 극빈층 인구가 한 4억 명 정도 감소를 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절대 빈곤의 문제는 감소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의 빈곤이 급감했는데 이것은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에 기인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인도는 세계 전체 인구의 한 40%에 가까운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예전에 폐쇄적인 아니면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서 세계화에 동참하고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빈곤 문제가 급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빈곤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 말씀드렸다시피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라들은 뭐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인구 문제 같은 성장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 관료주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정한 재산권이다. 이런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또 열악한 기업 환경, 그다음 무역 자유화의 부재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빈곤 문제도 계속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래서 빈곤의 문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빈곤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화,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상품,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이 통합되는,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무역 자유와 투자 자유화가 일어나고 여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죠. 이러면서 절대 빈곤의 문제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성장이 이루어지려면은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 그 다음에 뭐 재산권 안정이라든가 시장 경제가 발현할 수 있는,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야만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장을 통해서 빈곤의 문제가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소하는 키는 역시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제가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프리 삭스라고 뭐 유명한 분이죠. 제프리 삭스라고 컬럼비아 대학 교수고 빈곤의 종말, The End of Poverty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도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은 아프리카 국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번영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여건을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수죠. 수억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억 명이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통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나라들을 선진국에서 좀 도와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단기적으로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도움을 통해서 투자가 일어나고 거기서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영어로 얘기하면 굿 하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비심 내지는 좋은 마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빈곤 문제를 해소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마음을 합치고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자 이런 얘기도 되지만은 제가 이 책을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프리 삭스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을 통해서 빈곤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빈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빈곤의 문제를 얘기할 때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제 절대 빈곤의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선진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빈곤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건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인 문제라 그러면은 소득 격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소득 격차도 문제지만요. 그 나라에서의 가장 소득이 낮은 분들,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항상 따지죠. 자, 그럼 성장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그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 시장 경제를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소득 격차를 늘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정체 내지는 감소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팩트를 봐야 되겠죠. 팩트를 보면은 자유주의적인 시장 친화적 정책. 자, 8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자유주의적인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소득 격차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얘기를 하죠. 지니 계수 얘기를 하는데 지니 계수가 이제 0.24 정도에서 지금 한 0.31 정도로 높아졌다. 지니 계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이것은 소득 격차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은 증가했다 하는 것이 또 다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렛 대처 여사가 영국에서 수상을 할 때, 영국에서 총리를 할 때가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죠. 1980년대 후반에 노동당 의원 하나가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서 이제 대처를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동안에 성장은 했을지 모르지만은 소득 격차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때 이제 대처가 했던 얘기가 이 얘기죠. 자, 우리의 소득 수준은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렇게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격차는 늘어났지만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도 상당히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1980년대 이후에 선진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고요. 그 다음에 개도국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특히 이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구공산권 국가들이죠. 구공산권 국가들은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를 했죠. 그러면서 소득 불평등은 상당히 높아졌다. 뭐 이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평등을 강조한 국가들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는 그런 것을 지향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탈피해서 시장 경제로 돌아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성장이 중요하다.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상대적 빈곤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소득 격차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소득 격차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냐, 소득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냐, 그거보다는 과연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자는 얘기인데요. 자,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 논의를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 기회의 균등을 얘기합니다.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소득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 성적을 올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 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교육 기회가 학업 성적을 올리기가 쉽고 학업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잡으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소득 자체를 평등하게 만들면은 실질적으로 교육 기회도 균등해지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장하는 부분은 노동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논리는 뭐냐면요. 소득 재분배 정책은 소득 격차를 완화한다.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는 것은 일단은 직업이 없더라도 실업자들에게도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들 입장에서는 직업 탐색 비용이 낮아집니다. 직업 탐색 비용이 낮아지면은 자, 이직에 따른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전직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어서 노동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정책이 근로자들의 이직 부담을 완화하기 때문에 이직을 촉진시키고 그러니까 시장 개방과 같은 충격이 있어도 이것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요.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소득은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있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소득이 없습니다. 그럼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이 결과는 실직자하고 취업자의 소득 격차를 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왜 꼭 일을 해야 될까?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이렇게 되니까 근로의욕이 약화되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 정책 때문에 직업 탐색 비용, 이직 비용이 낮아져서 전직을 촉진시킨다고 했는데 소득 재분배 정책은 이직을 촉진시키고 전직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보다는 실업을 만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뭐 선진국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축시킨다. 경제 성장을 위축시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얘기 왜 나오냐면요. 이 노동시장 자체가 생산성을 반영한 소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노동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는 기능을 하고 인적 자본을 성장시키는 인적 자본의 성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 여기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은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은 저소득층의 소득은 필연적으로 정체되거나 낮아진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를 한번 제시를 해보면은요. 1980년대 이전이죠. 1980년대 이전에 미국 같은 경우 소득 하위 20%의 실질 소득 성장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 레이건의 등장과 함께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이 꼽혔던 1980년대 이후에는 소득 하위 20%의 실질 소득 성장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장하준 교수 얘기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해서 우리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었더니 저소득층의 소득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꾸준히 개선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는 것은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이라는 게 굉장히 경제 성장, 특히 이제 현대 사회 선진국이 될수록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휴먼 캐피탈의 축적을 저해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고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거기에 따라서 역시 성장도 저하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들이 소위 복지병이라고 하는데 복지병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장기 실업이 높기 때문에 장기 실업이 높은 점입니다. 장기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것은 그 나라의 성장 내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자체를 성장 잠재력을 잠식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요, 빈곤 해소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빈곤 해소 정책은 소득 재분배에서 역시 경제 성장으로 절대 빈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 향상,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역시 성장으로 이것을 촉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은 소득 격차가 과거보다 확대된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경제 성장이 촉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빈곤층이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것은 경제 규모가 딱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주어지고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서로 나눠 갖는 게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하겠죠. 그렇지만은 경제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촉진시켜야만이 저소득층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게 되고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것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요. 거기에 따라 생활 수준도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은 근로의욕 감퇴시키고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게 되고 이게 장기화되면은요. 저소득층은 능력 개발을 유인하려는 그런 유인이 약화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겨도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되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아까 1980년을 말씀드렸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저소득층의 소득은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이것은 소득 재분배 정책은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공정한 소득 분배 보장을 위해서 결과의 균등을 추구를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결과의 균등을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은요,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가정 환경이 균등화돼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가정 환경을 균등화하면은 저소득층 자녀들도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국가가 사회보험을 통해서 소득을 지지하고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이렇게 되면은 인적 자본 축적의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인적 자본이 축적돼야만이 이 사람들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과를 보면은 소득 재분배 정책은 인적 자본 축적 유인을 약화시켰고요. 민간의 재취업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위축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 실업을 만성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OECD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은요, 정부가 취업 활성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GDP의 1.3%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업자 중에서 1년 이상 장기 실업자의 비율이 34.6%에 달하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의 균등을 추구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의 결과는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요. 이것에 따라서 인적 자본을 축적하려는 개인들이 인적 자본을 축적하려는 그러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민간의 재취업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적 자본이 상당히 취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기 실업,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실업자를 양산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소득 재분배 정책은 결과적으로 사실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불평등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미제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면 시장 경제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시장 경제의 내재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평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은 근로 내지는 자본 축적의 요인이 마찬가지로 사라집니다. 이건
그 이윤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실은 불평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뭐 사람들이 뭐 완벽하게 평등할 수는 없고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불평등하게 돼 있는데 그 불평등하게 되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한 사람, 그 다음에 미래를 더 잘 예측한 사람, 그 다음에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한 사람들이 더 이윤을 많이 얻고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게 되는 것인데 이런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는 물질적 번영을 위한 진보를 방해하고요. 점진적으로 성장과 번영에서 퇴보와 빈곤으로 향하는 경향을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적절한 비교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하고 영국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영국이 지금 뭐 이렇게 발달하는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예전의 중국, 예를 들면 1500년 이전의 중국과 영국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였죠. 문명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중국이 훨씬 앞서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영국은 부유하고 문명화된 나라,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됐고 문명화된 나라가 된 반면에 중국은 상당히 빈곤해졌죠. 이 원인을 어디서 찾냐 하면은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소득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고 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중국이란 나라의 철학을 보면은요, 통치자, 그러니까 황제나 왕 밑에 피통치자, 피치자들은 상당히 평등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서는 것, 부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그 사람의 부가 예를 들면 왕에 접근한다든가 황제에 접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요새 드라마 이제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정전제 얘기가 나옵니다. 주나라 때의 경작 제도라고 하는데 땅을 이렇게 9개로 나눠 가지고요. 8개는 나눠서 경작을 하고 가운데에서 경작한 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는 이렇게 평등한 소득 분배 내지는 토지 분배가 이루어졌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평등을 추구한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평등을 추구했다기보다는 평등으로 인해서 그 시장에 간섭하고 경제에 개입하려는 이러한 경향을 자유주의, 그 다음에 반간섭주의 철학을 통해서 배격을 했기 때문에 영국은 산업혁명 그리고 급속한 경제발전,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이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 되는, 그래서 이전의 중국과 완전히 역전이 되는, 물론 지금 최근에는 중국이 상당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나 이 평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득의 정체, 경제성장의 정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도 없고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도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